바퀴는 힘차게 돌아가. 내 사랑아 기다려줘. 이 길 끝에 너 있을걸. 별빛이 흐릴수록 달려가. 마음은 뜨겁게 타올라. 내 사랑아 믿어줘. 이 밤 끝에 만날걸. 30년 전 주인을 잃어버리고 길바닥을 떠돌던 진짜 새벽길 말입니다. 74세 노인이 뱉어낸 한마디에 심사위원석의 국민가왕 강도우는 들고 있던 만년필을 떨어뜨리며 파르가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악몽이 눈앞에 나타나 자신을 저주하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죠. 기름때 묻은 조끼, 굽은 허리, 그리고 마비된 손가락. 그 모든 것이 30년 전 배신과 죽음의 음모를 고발하는 증거였습니다. 과연 이 늙은 운전기사의 노래는 빼앗긴 진실을 되찾고 거대한 악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오디션 결승 무대 위로 거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관객들이 화려한 무대 장치와 어울리지 않는 소음에 인상을 찌푸리며 무대 중앙을 응시하죠. 그곳에 기름때가 검게 밴 주황색 화물차 조끼를 입은 74세 노인 박한수가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박한수가 투박한 손으로 마이크를 꽉 쥐자 객석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옆에 앉은 동료 심사위원이 인상을 쓰며 강도훈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강 선생님, 저 노인네 또 저 복장으로 나왔네요. 결승전인데 예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강도훈이 들고 있던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예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강도훈이 떨리는 손을 책상 밑으로 숨기며 박한수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박한수가 강도훈과 눈이 마주치자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심사위원님, 제 옷차림이 무대랑 참 안 어울리죠? 강도훈이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박한수 씨, 오늘 부를 노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박한수가 조끼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새벽길입니다. 30년 전 주인을 잃어버리고 길바닥을 떠돌던 진짜 새벽길 말입니다. 강도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등받이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박한수가 전주가 나오기도 전에 반주 없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흐르더니 이내 쇳소리가 섞인 묵직한 목소리가 거대한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비웃던 관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박한수의 입술만 바라보죠. 박한수가 30년의 세월을 토해내듯 목청을 높이며 노래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바퀴는 더 힘차게 구른다. 내 사랑아, 기다려다오. 이 길의 끝에 네가 있음을 안다. 노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가 심사위원석에 꽂힙니다.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던 장남 박민호가 주먹을 꽉 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면 다 죽는다고요. 옆에 서 있던 방송 작가가 박민호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 팀장님, 저분 정말 팀장님 아버지 맞아요? 목소리가 왜 저래요? 소름 돋잖아요. 박민호가 작가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모니터나 보세요.
사고 나면 책임질 겁니까? 박민호가 무대 위 아버지를 보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박한수가 노래 중간에 왼손가락을 조끼 주머니 속에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마비되어 펴지지 않는 손가락의 통증을 참아내며 그는 강도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강도훈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옆 사람의 소매를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었어? 분명히 그날 죽었다고 했잖아. 옆에 심사위원이 이상하다는 듯 강도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식은땀을 그렇게 흘리시고. 강도훈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봅니다. 박한수가 노래의 마지막 절을 부르며 조끼 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그 안감에 적힌 낡은 이름 석자, 피가 조명을 받아 희미하게 빛납니다. 박한수가 노래를 마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심사평 하셔야죠, 강도훈 씨. 당신이 30년 동안 당신 노래라고 부르던 그 새벽길, 오늘 제가 불러보니까 어떻습니까? 강도훈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이크만 꽉 쥐었습니다. 객석에서는 터져 나올 것 같은 정적이 흐르고 수백 대의 카메라가 강도훈의 떨리는 어깨를 비춥니다. 박한수가 조끼를 고쳐 입으며 다시 한번 강도훈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신이 내 노래를 훔쳤을 때처럼 당당하게 얼굴 드시라고. 강도훈이 결국 마이크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지켜보던 500만 명의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쏟아내며 방송국 서버가 휘청거립니다. 박한수가 무대 아래로 내려가며 박민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민호가 아버지를 피하며 고개를 돌리자 박한수가 씁쓸하게 웃으며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분장실로 돌아온 박한수가 낡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당신을 데려간 그놈들, 내가 가만 안 둬.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민호가 들이닥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정신이세요? 최 회장님이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박한수가 기름 묻은 장갑을 가방에 넣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내 회장님한테 가서 전해라. 박한수가 돌아왔다고. 아니, 작곡가 피가 살아 돌아왔다고 말이야. 박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분장실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박한수가 아들을 지나쳐 방송국 복도를 유유히 걸어나갔습니다. 복도에 세워진 화물차 기사 동료들이 박한수를 향해 조용히 길을 터주며 경의를 표하죠. 방송국 주차장 입구는 박한수를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몰려든 시민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한수는 익숙한 동작으로 자신의 낡은 트럭 운전석에 올라타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박한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핸들을 꽉 쥐었죠. 조금 전 무대 위에서의 당당함은 간데없고 74세 노인의 깊은 주름 사이로 피로가 역력하게 묻어납니다. 방송국 로비 소파에 주저앉아 있던 박민호가 핸드폰을 귀에 대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저러실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 회장의 쉰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야, 내 아비가 미친 게냐? 아니면 네가 나를 속인 게냐? 박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든 입을 막겠습니다. 방송국 쪽에 손을 써서 편집이라도 막아보겠습니다. 최 회장이 차갑게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생중계로 다 나갔어. 내 아비 손에 들려있던 그 악보, 그게 세상에 나오면 너랑 나랑 다 끝이야. 당장 데려와. 박민호가 전화를 끊고 주차장으로 달려가 박한수의 트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한수가 창문을 조금 내리자 박민호가 차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내려서 저랑 얘기 좀 해요. 지금 회장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아요? 박한수가 엔진을 가동하며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놈개 노릇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비켜라, 갈 길이 바쁘다. 박민호가 차창을 붙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식은 저 하나뿐이잖아요. 저 잘 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하시는 건데요? 박한수가 기어를 넣으며 아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그놈들이다. 똑똑히 기억해라. 박한수의 트럭이 주차장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강도우는 대기실 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가 화장대에 놓인 향수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었어야지. 그때 분명히 죽었다고 보고받았는데. 문 밖에서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최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금 바로 별장으로 오시라는데요. 강도훈이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으니까 차 대기시켜. 그리고 아까 그 노인네 주소 당장 알아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고속도로 위를 박한수의 트럭이 묵직하게 달려갑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바쁘게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내지만 박한수의 눈앞은 여전히 흐릿하죠. 박한수가 조끼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핸들 위에 올렸습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민호가 그놈들 편에 서서 나를 원망하네. 내가 너무 늦게 나타난 걸까? 박한수가 거친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JS 운송 본사 회장실에서 최 회장이 박민호에게 두꺼운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최 회장이 담배 연기를 박민호의 얼굴에 뿜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너의 아버지가 운행하는 화물차 지입 계약서다. 오늘부로 해지해. 박민호가 서류를 집어들며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차를 뺏으시면 아버지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최 회장이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방법? 내 아비가 내 목을 조르려고 하는데 내가 밥줄을 살려둬야겠어? 그리고 내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그 노인네들 노선도 싹 다 폐쇄해. 누구 때문에 일자리 잃었는지 똑똑히 알게 만들어야지. 박민호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박민호가 회장실을 나오자마자 복도 끝에서 강도훈이 비서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도훈이 박민호의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민호 팀장, 아버님 노래 솜씨가 대단하시더군. 근데 그 나이에 감옥 가면 건강히 견디실지 모르겠어.
박민호가 강도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걱정은 마시고 선생님 표절 논란이나 신경 쓰시죠. 인터넷이 아주 난리가 났던데요. 강도은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며 박민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너의 아버지가 훔쳐간 내 명예, 내가 반드시 되찾을 거야. 내 손으로 내 아버지 무너뜨리는 꼴 똑똑히 지켜봐 주지. 박민호가 강도은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화물차 전용 쉼터인 만남의 광장에는 박한수의 동료 기사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기사가 신문을 내동댕이 치며 옆에 있던 동료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한수 형님이 사기꾼이라니. 우리가 평생 봐온 형님이 어떤 사람인데. 옆에 있던 다른 기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 한수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놈들은 오늘부터 배차 안 준대.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한수가 트럭 운전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구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들 민호가 보낸 화물차 회수 통지서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한수가 떨리는 손으로 조끼 주머니 속의 하모니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화물차 차고지에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박한수의 트럭 밑으로 기어 들어가더니 능숙한 손놀림으로 브레이크 호스를 칼로 그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내는 운전석 문을 따고 들어가 조향장치의 나사를 느슨하게 풀며 옆에 선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면 고속도로에서 핸들 꺾는 순간 끝장이야. 흔적도 안 남을 거다. 옆에 서 있던 사내가 시계를 확인하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님이 오늘 안에 처리하라고 하셨다. 실수하면 우리 목숨이 날아가는 거야. 잠시 후 박한수가 낡은 보온병을 들고 트럭으로 다가오자 사내들은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박한수는 평소처럼 타이어를 발로 툭툭 치며 점검하더니 운전석에 올라 조끼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그때 대시보드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진동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사진 한 장에는 장남 박민호가 어두운 지하 창고 의자에 묶여 입이 막힌 채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박한수가 핸드폰을 든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민호야, 이 나쁜 놈들이 끝내 아들까지 건드리는구나. 곧이어 날카로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시간 안에 제3경인 고속도로 폐쇄 구간으로 오지 않으면 내 아들 목숨은 없다. 경찰에 알리면 바로 죽인다. 박한수는 앞뒤 재지 않고 시동을 걸어 차고지를 빠져나갔습니다. 트럭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기 시작했죠. 박한수가 엑셀을 깊게 밟으며 굳은 얼굴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나를 죽이려고 판 함정이겠지. 하지만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시속 100km를 넘어선 트럭이 빗길을 가르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전방에 공사 구간을 알리는 불빛이 보이자 박한수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발끝에 닿는 느낌이 허공을 가르듯 쑥 들어가자 박한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한수가 당황하며 브레이크를 여러 번 펌프질하듯 밟았지만 차체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젠장, 브레이크가 안 됐잖아. 박한수가 기어를 낮추려 변속 레버를 당겼지만 핸들마저 제멋대로 흔들리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20톤 트럭이 빗길 위에서 거친 춤을 추듯 비틀거리며 가드레일을 위태롭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 1km 떨어진 갓길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박민호가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묶여 있기는커녕 최 회장의 비서와 함께 모니터를 통해 트럭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죠. 옆에 앉은 비서가 무전기를 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타깃 진입했습니다. 속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전대로 진행하세요. 박민호가 비서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겁만 주기로 했잖아요. 브레이크까지 건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죽는단 말입니다. 비서가 박민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 팀장님, 회장님 명령 잊으셨습니까? 이건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겁니다. 가만히 구경이나 하세요. 박한수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와중에도 운전석 옆 무전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채널을 고정하고 전국의 동료 기사들이 듣는 주파수에 대고 외쳤습니다. 동료 여러분, 나 박한수요. 지금 내 차가 멈추질 않소. 내 조끼 안감에 30년 전 진실이 담긴 USB가 있소. 내가 잘못되면 내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터뜨려 주시오. 무전기 너머로 동료 기사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수 형님, 그게 무슨 소립니까? 어디 계세요? 저희가 지금 그리로 갑니다. 박한수가 앞을 보니 민호가 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갓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트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로소 아들이 인질이 아니라 이 음모의 현장에 있음을 직감한 박한수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검은 승용차가 트럭의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교묘하게 길을 막으며 대형 전신주 쪽으로 트럭을 유도했습니다. 그때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전신주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한수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으며 외쳤습니다. 안 돼. 민호야. 박한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트럭을 전신주 반대 방향으로 거칠게 돌렸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20톤 트럭이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옆으로 넘어지며 고속도로 바닥을 수십 미터 굴러갔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차체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소리가 사방을 진동시켰죠. 거꾸로 뒤집힌 운전석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박한수가 신음하며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무사히 멈춰선 민호의 차를 보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아들 안 다쳐서. 박한수의 고개가 힘없이 떨궈지며 의식이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사고 현장으로 달려오다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뒤 병원 중환자실의 정적을 깨고 박한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각종 의료장치에 매달린 박한수는 입을 떼려 했지만 목에서 타는 듯한 통증만 느껴질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다가와 박한수의 상태를 확인하며 의사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박한수의 눈동자를 살피며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한수 어르신, 제 말이 들리십니까? 사고 당시 충격으로 성대에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당분간은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한수가 떨리는 손으로 목을 부여잡으며 의사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과거 박한수가 사고 위기에서 구해준 적이 있는 전직 형사 출신 화물기사 김 씨였습니다. 김 씨가 박한수의 손을 꽉 쥐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수 형님, 정신이 드십니까? 저 김가입니다. 형님 사고 소식 듣고 전국의 기사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박한수가 힘겹게 손을 움직여 옆에 놓인 수첩에 민호는 이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 팀장, 지금 병실 밖에서 사흘째 한잠도 안 자고 버티고 있습니다. 형님 살리겠다고 최 회장 비서놈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박한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김 씨가 품 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박한수의 귀에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민호 팀장이 목숨 걸고 빼온 녹취록입니다. 최 회장이 강도훈이랑 짜고 형님 차 브레이크 손보라고 지시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최 회장의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박한수는 주먹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 씨가 비장한 각오로 박한수를 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저를 포함해서 형님한테 은혜 입은 기사들이 방송국 진입로를 다 막아버릴 겁니다. 결승 무대 꼭 서셔야 합니다. 잠시 후 박민호가 초췌한 모습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와 박한수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민호가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아버지는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그놈들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박한수가 거친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자 박민호가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저 이제 그놈들 밑에서 일 안 해요. 회장실 금고에서 훔친 장부랑 자료들 다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서 그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박한수는 수첩을 다시 끌어당겨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삐뚤빼뚤하게 적어 보였습니다. 한편 강도훈은 한수의 생존 소식을 듣고 자신의 별실에서 술병을 집어 던지며 발악을 했습니다. 강도훈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옆에 선 매니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죽었어야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당장 해외로 가는 비행기 알아봐. 매니저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핸드폰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공항으로 가는 길목을 화물차들이 다 막고 있답니다. 박한수 지지자들이 선생님 집 앞까지 몰려와서 사퇴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강도훈이 창밖을 내다보자 수십 대의 대형 트럭들이 경적을 울리며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박한수는 주치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박민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점퍼를 입혀주며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제 차 타고 방송국으로 가요. 이제 아무도 아버지 못 건드려요. 병원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박한수의 이름을 연호하며 꽃다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한수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당당히 걸어 나와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방송국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길은 이미 JS 운송에서 보낸 사설 경호원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경적 소리와 함께 김 씨가 모는 25톤 트럭을 필두로 수십 대의 화물차가 경호원들의 차량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메가폰을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 한수 형님 길 막는 놈들은 오늘 다 뭉개버릴 줄 알아라. 비켜. 사설 경호원들이 기에 눌려 뒤로 물러나자 박민호의 차가 유유히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한 박한수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딸 지은이가 대기실로 뛰어들어와 박한수를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다행이야. 목은 좀 어때? 노래 부를 수 있겠어? 박한수가 소리 대신 미소로 대답하며 조끼 주머니에서 낡은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채고 눈물을 닦으며 피아노 반주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시작 10배분 전 박한수는 피 묻은 붕대를 새 것으로 갈고 그 위에 평생 입어온 주황색 조끼를 걸쳤습니다. 조끼에는 사고 당시에 찢어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 마치 훈장처럼 보였죠. 박한수가 무대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박민호가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진실이 뭔지 보여주세요. 박한수가 아들의 손을 꽉 쥐고 어두운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객석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카메라는 한수의 비장한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무대에 막이 오르고 수천 개의 조명이 박한수의 주황색 조끼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찢어진 조끼와 얼굴의 반창고를 본 관객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한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대신 조끼 주머니에서 낡은 하모니카를 꺼내 입술에 지그시 갖다 댔습니다. 애절하면서도 힘있는 하모니카 선율이 적막한 공연장에 울려 퍼지자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강도우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무대 위에 박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심사위원이 경악하며 강도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강 선생님, 저 연주. 선생님, 곡 새벽길의 전주랑 똑같은데 느낌이 전혀 달라요. 저게 진짜 원곡입니까? 강도운이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공포와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죠. 하모니카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박한수가 마이크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거친 음성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길을 나는 홀로 걷는다. 뺏긴 이름과 짓밟힌 꿈을 가슴에 묻고. 박한수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무대 대형 스크린에는 박민호가 건넨 증거 영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최 회장이 사고를 지시하는 음성과 강도운이 과거에 박한수의 악보를 훔치는 장면이
담긴 낡은 녹화본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관객석은 순식간에 분노와 경악의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박한수가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조끼를 거칠게 벗어 무대 바닥에 정중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조끼 위에 자신의 낡은 하모니카를 올리고 관객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50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동시 접속한 투표 서버가 마침내 마비되었습니다.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온 박민호가 박한수를 껴안으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아무도 아버지 무시 못해요. 박한수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쉰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됐다. 네가 내 옆에 있는 걸로 나는 충분하다. 그때 무대 아래로 정복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쳐 심사위원석을 에워쌌습니다. 경찰 한 명이 강도훈의 팔을 붙잡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강도훈 씨, 30년 전 살인미수 및 저작권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강도훈이 비명을 지르며 경찰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저 노인네가 다 조작한 거야. 난 잘못 없어. 하지만 분노한 관객들이 강도훈을 향해 야유를 퍼부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그의 몰락을 기록했습니다. 방송국 로비에서는 도주하려던 최 회장이 수십 대의 트럭에 가로막혀 차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트럭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경찰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나쁜 놈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우리 형님 죽이려던 놈 여기 있어요. 경찰들이 최 회장의 승용차 문을 강제로 열고 그를 끌어내자 최 회장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끝까지 당당한 척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당장 이거 놓지 못해? 박한수는 우승자로 호명되자 소감을 묻는 진행자의 마이크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바닥에 놓았던 주황색 작업복 조끼를 다시 집어들어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수가 아닙니다. 저는 화물차 운전기사 박한수입니다. 이 옷은 제 평생의 훈장입니다. 그가 조끼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무대 위에서 거수 경례를 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소에서는 화물 기사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리며 승리의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분장실로 돌아온 박한수는 딸 지은이 가져온 아내의 사진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닦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엄마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정말 고생 많았어. 박한수가 사진 속 아내의 얼굴에 입을 맞추며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다리가 좀 쉬겠구나. 이제야 잠이 좀 올 것 같아. 우승 상금을 어떻게 쓸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한수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처럼 길 위에서 인생을 보내는 기사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들의 쉼터가 되고 그들의 방패가 되는 곳을 만들 겁니다. 박한수는 화려한 시상식 파티를 뒤로하고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박한수는 눈을 감고 아내가 불러주던 옛 노래를 마음속으로 흥얼거리며
깊은 안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승리의 환희가 가시기도 전인 일주일 뒤 박한수는 하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리키며 무거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박한수 어르신,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성대 결절이 발견되었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 암세포가 이미 폐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박민호가 의사의 책상을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막 우승하시고 평생 소원 푸셨는데 암이라니요? 수술하면 되잖아요. 네.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박한수의 낡은 손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박한수는 오히려 덤덤한 표정으로 조끼 지퍼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민호야, 너무 재촉하지 마라. 내 몸 내가 제일 잘 안다.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렸으니 이제 엔진이 꺼질 때도 된 거지. 박민호가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어깨를 들먹이자 박한수는 아들의 등을 투박하게 다독였습니다.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JS 운송의 최 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변호인단을 동원해 한수와 동료 기사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소송 서류를 받아든 김 씨가 박한수의 집으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형님, 이놈들이 정말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파업해서 자기네 회사가 망했다고 돈을 내놓으라네요. 이 금액이면 우리 기사들 다 길거리로 나앉아야 합니다. 박한수가 기침을 쏟아내며 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김가야.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마무리 짓는다. 기사들한테는 절대로 피해 안 가게 할 테니 두고 봐라. 박한수는 투병 사실을 동료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민호에게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에는 한수의 과거를 비방하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수가 상금을 가로채기 위해 사고를 조작했다는 가짜 뉴스가 유포되자 집 앞으로 안티팬들이 몰려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딸 지은이가 퇴근길에 그들에게 밀쳐져 넘어지는 광경을 목격한 박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박한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 바닥에 흩어진 계란 파편을 묵묵히 치우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자식들 괴롭히는 건 못 참습니다. 다들 돌아가세요. 밤늦게 아들 민호가 JS 운송의 배후 세력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간 박한수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간신히 눈을 뜨고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괜찮아요. 그놈들이 아버지 우승 상금 포기하라고 협박하는데 저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박한수가 아들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이 쟁취한 정의가 가족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자 노병의 의지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한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차고지에 세워진 자신의 낡은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끼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지만 이제는 숨이 차서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박한수가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욕심을 부려서 애들을 지옥으로 밀어 넣은 거야? 다음 날 아침 박한수의 집 대문에는 붉은 페인트로 사기꾼이라는 낙서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고 한수는 그 낙서를 보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집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을 모두 끊은 채 어두운 방 안에서 식사도 전폐한 박한수는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그의 곁에는 오직 기름때 묻은 주황색 조끼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한수는 사라져가는 자신의 목소리를 붙잡으려 애쓰며 마지막 유언을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박한수의 집 앞 도로가 갑자기 거대한 엔진 소리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에 덩그러니 앉아있던 박한수가 창밖을 내다보자 수십 대의 대형 화물차가 집 앞길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트럭에서 내려 대문에 적힌 붉은 낙서를 수건으로 박박 문질러 닦으며 외쳤습니다. 형님, 형님이 왜 사기꾼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데 쫄지 말고 나오십시오. 동료 기사들이 하나둘씩 차에서 내려 한 손에는 세정제를, 한 손에는 걸레를 들고 담벼락에 오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병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박민호가 간호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핸드폰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박민호가 붕대 감은 머리를 드러낸 채 카메라를 응시하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아버지는 평생 도로 위에서 정직하게 사신 분입니다. JS 운송이 저를 습격하고 아버지를 협박한 증거,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박민호가 화면에 최 회장의 비서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과 불법 사찰 보고서를 띄우자 채팅창의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았던 시청자들이 사죄의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방송은 삽시간에 수백만 명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집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한수가 눈물을 닦으며 낡은 작업복 조끼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자 동료 기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박한수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김 씨가 박한수의 어깨를 툭 치며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법원 갑시다. 우리 기사들이 다 증인 서기로 했어요. 저놈들 비자금 장부 제가 형사 짬밥으로 다 찾아냈거든요. 박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동료들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소. 법원 청사 앞에는 한수를 응원하는 시민들이 보낸 수천 개의 응원 리본이 가로수를 덮고 있었습니다. 재판석에 앉은 판사가 JS 운송 측 변호인을 향해 엄중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원고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를 향한 악의적인 보복 소송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청구를 전원 기각합니다. 법정 안에 있던 동료 기사들과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박한수는 피고석에 앉아 눈을 감고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박한수의 주치의가 급히 달려와 박한수의 손을 꽉 잡으며 기적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가 믿기지 않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박한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의사를 쳐다보자 의사가 밝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심리적인 안정이 기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만 잘 받으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박민호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아버지의 허리를 껴안으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이도 달려와 아버지의 조끼 주머니에 예쁜 카네이션 한 송이를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거봐. 진심은 통한다고 했잖아. 이제 손주 하준이 수술도 무사히 끝났대. 우리 가족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박한수가 손녀의 손을 잡고 병원 로비를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시민들이 하나둘씩 멈춰 서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박한수에게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박한수 기사님, 힘내세요. 기사님 노래 듣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작업복 조끼가 정말 멋지시네요. 박한수가 모자를 벗어 정중히 인사하며 조끼 지퍼를 가슴 높이까지 올렸습니다. 저녁 무렵 박한수는 아들 민호와 함께 자신의 낡은 트럭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트럭 운전석 문을 열어주며 아버지에게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차는 제가 몰게요. 저 오늘 화물 운전 면허 땄거든요. 아버지는 옆에서 노래나 불러주세요. 박한수가 아들의 대견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조끼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렁렁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한수가 부는 하모니카 선율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청아하게 퍼졌습니다. 두 부자를 실은 트럭이 노을이 붉게 물든 고속도로를 향해 천천히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곳곳에는 새벽길 쉼터라는 파란 간판이 걸렸습니다. 박한수가 우승 상금을 털어 만든 이 쉼터는 고단한 밤길을 달리는 기사들이 언제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눈을 붙일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죠. 박한수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철강을 싣지 않고 트럭 뒤편을 아기자기한 간이 무대로 개조하여 전국을 유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기사들이 모여들어 경적을 울리며 반가운 인사를 건넵니다. 아들 박민호는 어느덧 베테랑 기사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물류재단을 운영하며 정직한 도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민호가 휴게소 벤치에 앉아 하모니카를 닦고 있는 박한수에게 다가가 캔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시고 집으로 들어가시자니까요. 하준이가 할아버지만 기다려요. 박한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핸들을 잡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길 위에서 내 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집에만 있겠느냐. 박민호가 아버지의 고집에 못 이긴 듯 허허 웃으며 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복역 중인 강도우는 매일 아침 한수의 노래가 흐르는 라디오를 들으며 지난 날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한수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죠. 박한수는 답장 대신 자신이 직접 작곡한 새로운 악보 한 장을 강도훈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마침표를 찍은 박한수의 넓은 마음씨는
세간의 또 다른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딸 지은이는 아버지의 삶을 기록한 에세이를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그 인쇄로 어려운 기사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노을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붉게 물들이던 어느 날 오후 박한수는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주황색 조끼를 입고 트럭 옆에 섰습니다. 갓 운전을 시작한 젊은 기사 하나가 졸음을 쫓으려 세수를 하고 나오다 박한수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혹시 오디션에 그 박한수 선생님 아니세요? 우와, 진짜 영광입니다. 박한수가 조끼 주머니에서 사탕 한 알을 꺼내 청년의 손에 쥐어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짐이 무겁다고 너무 서두르지 말게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야. 안전하게 가는 게 제일 큰 실력이라네. 청년 기사가 박한수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한수는 다시 운전석에 올라 익숙한 소리를 내는 엔진을 가만히 느껴보았습니다. 대시보드 위에는 이제 아내의 사진과 함께 건강하게 웃고 있는 손자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박한수가 하모니카를 입에 물고 짧은 선율을 불자 마치 아내가 곁에서 화답하듯 바람이 부드럽게 차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기어를 넣고 천천히 클러치를 떼며 다시 길 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트럭 뒷유리에는 오늘도 무사히 당신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화면은 점차 멀어지며 끝없이 이어진 고속도로의 줄기를 높은 곳에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불빛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흐르고 그 중심에 박한수의 주황색 트럭이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그의 노래가 가장 높은 곳까지 닿아 세상 모든 고독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박한수의 인자한 웃음소리가 엔진 소리와 섞여 허공으로 퍼져나가며 위대한 가장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도로 위의 전설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 곁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기름때 묻은 핸들을 놓지 않았던 74세 노병의 노래는 단순히 순위를 매기는 경연을 넘어 우리 시대 모든 아버지의 자부심을 증명하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세상은 그를 그저 흔한 화물차 운전기사라 부르며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낡은 조끼 속에 가장 뜨거운 진실과 고귀한 예술가의 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암살과 배신이라는 가시밭길을 지나면서도 그가 끝내 노래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명예보다 소중한 자식들의 삶과 동료들의 권리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두운 도로 위에서 졸음을 쫓으며 가족의 행복을 실어 나르는 모든 분께, 그리고 인생이라는 긴 고속도로 위에서 자신만의 조끼를 입고 묵묵히 버텨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박한수 기사님의 이 노래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